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시 모르는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 첫 문장입니다. 잎새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와 같은 주옥 같은 문장들이 가득한 시를 읽고 있으면 크고 작은 실수로 얼룩지고 또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이 시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도 주어진 현실을 힘겹게 살아내는 한 명의 인간, 또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 과정에서 형식적 창씨 개명을 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뭉클함을 선사하는 이유는 그의 시 속에 단편적인 자기 합리화나 후회가 아닌 철저한 자기 반성과 내적 성찰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유수에 모신 분도 글쓰기에 남다른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의 강연자 배하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제가 준비한 강연은 첫 번째는 제가 글을 1200일 동안 썼는데 그 글을 매일매일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 두 번째 강의는 목표를 우리가 많이 세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목표를 이룰 때 한 가지 원동력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비밀을 여기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비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는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배하연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산유수에서 1200일 동안 글을 쓰면서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발표할 콤라이프 게임즈 대표 배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의 일을 정말 1000일 넘게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실패해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지금도 어떻게 매일 글을 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강연에서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배하연이고요. 현재는 쿰라이프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회사 이름을 설명을 해주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어플 회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좀 노리려고 만든 게임 회사이긴 한데 실제로는 사람의 인생의 관점을 바꿔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인생을 우리가 하나의 게임이라고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결국은 아바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바타를 분석하고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바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아바타이냐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의 아바타인 나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살아갈지 그런 연구를 돕고 가치를 전파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00명의 사람들, 즉 100명의 플레이어들을 모아서 100일 동안 100가지의 나를 알아보는 미션을 실제로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자서전으로 만드는 그런 출판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에 직접 이제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오실 텐데 매일매일 저를 만나는 기록을 1200일 이상 써온 사람이기도 하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청춘 시그널이나 레츠 라디오와 같은 단독 저서도 10권 이상 출판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CEO이면서 작가 또 강연가 그리고 저녁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좋은 시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과정을 하나의 꽃이라고 보면, 꽃이 피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조그만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연약하고 어디에 쉽게 날아갈 것 같은 굉장히 작고 조그마한 그런 씨앗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씨앗이 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영양분과 햇빛을 받고 새싹이 트게 되죠. 새싹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지만 또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씨를 심고 나서는 새싹이 금방 트는데, 새싹이 트고 나서 그 다음에 꽃으로 가는 과정이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씨앗이 꽃이 되기 전에 새싹에서 꽃이 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살펴봤을 때 그 안에는 숱한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태풍처럼 엄청나게 뿌리가 뽑힐 것만 같은 강한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밟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나를 흔드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저희의 인생으로 돌아와 보면 타인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알람, 또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전 특히나 사회적인 알람에 민감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알람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 20살이 되면은 반드시 대학에 얼른 가야 한다라는 거, 25이 되면 첫 직장을 가져야 한다, 또 30살이 되면 얼른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 그래서 20살에서 1년이나 2년이라도 늦으면 왠지 인생을 늦게 사는 것 같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것이 압박이 돼서 오히려 내가 꽃을 피우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칭찬이 주는 말이 참 달콤하지 않나요? 넌 역시 잘하는 애다. 너 같은 딸 내가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힘든 것은 다 부정하고 좋아하는 것만 쫓는 인정 욕구가 가득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모범생이라는 그 단어거든요. 어렸을 때 반에 꼭 한 명씩 있는 모범생 있으시죠? 뿔테 안경 하나 쓰고 머리 질끈 묶고 선생님 이야기 잘 듣고 선생님 이야기에 한 번도 반항하지 않는 학생. 그게 편하기도 했지만 전 숨겨진 욕구가 있었거든요. 뭔가 바당도 하고 싶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제가 다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스펙 8종 세트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스펙 8종 세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해외봉사, 더 깊게 들어가면 성형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제가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대학교를 그렇게 너무 멋진 곳을 나온 건 아니어서 학벌에 대한 스스로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긴 했지만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경험이 없어서 그냥 중상위권에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나 대단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를 얼른 이기고 싶다, 앞서고 싶다라는 조급함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자원봉사였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총 5년 동안 했는데 저는 제일 많이 한 게 전국으로 벽화를 그리러 다니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고요. 저는 사람을 모아서 적게는 10명, 20명, 많게는 500명까지 모아서 마을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참가자로만 있다가 뭔가 더 벽화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마을 그 도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운영진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다 참가자일 때 전 그걸 기획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친구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전 그걸 뽑는 입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뭔가 다른 사람의 글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TV에 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 라디오를 틀어도 제가 나온 적이 있고 주변 친구들은 배하연이라면 뭐든 잘하는 아이겠구나 이미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 근데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죠. 그 스펙뿐만 아니라 공모전도 해야 됐고 토익 준비도 해야 됐고 하루에 스케줄이 3-4개가 있던 시간이 정말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랑니를 뽑게 됐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날은 이제 쉬어줘야 하는데 왠지 쉬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겨서 피가 나는 그 사랑니 솜을 물고도 계속 일을 했었던 순간이 있을 정도로 뭔가 저는 스펙을 쌓는데 굉장히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취업이 좀 빨리 됐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졸업 시즌에 취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다시 학교에 가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 졸업식 3일 전에 취업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의 한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워낙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만나는 일이면 인사팀이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사라는 게 사람 인자랑 일 사자랑 합쳐서 인사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람과 관련된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주변 친구들도 너는 워낙에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하니까 인사팀이 잘 맞겠다 라고 해서 전 정말 인사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나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고 3일이 지나고 보니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과연 이것이었나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팀의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컴퓨터로 만나는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채용하고 해고하고 통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월급을 계산하고 사대보험도 계산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보다는 숫자와 더 친해야 되는 직업이었고 빨리빨리 쳐내는 것보다는 정말 꼼꼼함과 그 마감 기한이 정말 중요한 그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진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았길래 여기까지 온 건가? 지금까지 나를 자조하기도 하고 내가 한 번도 그 일을 하면서 제대로 정말 환하게 웃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혼나고 힘들어하고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계약했던 조건이 3개월 동안 인턴을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굉장히 좋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전 불과 2달 만에 첫 회사에서 해고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모범생이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았고 칭찬에 너무나 몸이 이미 배어있는 체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해고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시원에 살았었기 때문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 고시원에서 매일 밤을 제가 울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자기 비난도 계속 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앞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막 부정하고 있는 느낌? 그때는 얼굴도 굉장히 밉게 변하더라고요. 씻지도 않고 내 몸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굶으면서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버틸 때도 있었고 심지어 그냥 해고 당한 날에는 그냥 그 벽에 기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멍한 상태로 계속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스펙을 쌓으면 정말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그냥 걸어가는 기분. 그러던 와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강연장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수많은 강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우연히 갔던 강의장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스펙을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도 원하는 인생이 아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로지 나를 위한 글을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글쓰기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글이 대부분이잖아요. 나 뭔가 좀 잘 쓴다. 나 좀 글 많이 써봤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글이기도 한데 이것은 전혀 반대로 오로지 나만 보는 글, 나를 위한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가지 조건을 있었어요. 첫 번째는 SNS에 꼭 올려라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분량과 상관없이 써라. 하루에 한 줄 써도 좋다라는 거였고 마지막 3번째는 감사한 것, 깨달은 것에서 관해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너가 100일 동안 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문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그리겠거니 라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100일이 아니라 1년 동안 하고 찾아뵙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강의장이 이렇게 녹화가 되는 강의장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처음엔 녹화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섭구나.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글 쓰면 모든 게 다 달라질 줄 알았어요. 난 드디어 뭔가 내 인생의 해법을 찾았구나. 글만 쓰면 정말 내 인생이 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전 글쓰기 실력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교 때 리포트도 이제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서 있어 보이는 리포트를 쓰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웠고 그리고 1년이라는 부담감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SNS에 올리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제 글을 본다는 그런 압박감도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숱하게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지만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글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내 생각, 내 기록, 나를 위해 쓰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몇 줄을 쓰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글 한 줄 쓰면서 너무 짧게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글 한 줄 쓰고 싶을 때는 한 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몇 개의 좋아요가 눌렸든 몇 개의 공유가 되었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글을 못 쓴다고 자책하지 않았어요. 보통 글쓰기 책 보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목이 중요하다, 첫 단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글을 한 단어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버리고 잠시 멀리 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글 쓰자. 그래서 글을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점점 내 안에 상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기처럼 오늘 무슨 일을 했다, 좋았다, 뭘 먹었다, 좋았다 이렇게 끝났는데 그때는 해고가 당하고 백수인 시절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다른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트라우마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상처 입었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울컥한다라고 하죠. 그런 표현처럼 굉장히 많이 울컥했고 실제로는 노트북 위에 그 키보드 위에 있는 키스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분노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한 2장 정도가 찢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노트북 하드웨어까지 나가서 노트북을 바꾸는 상황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쓴 글이에요. 진짜 짧죠. 지금 1200일이 넘었는데 이때는 53일? 그때 쓴 글인데 읽어보면 거창한 시작과 소소한 마무리 앞에 수식어가 뒤바뀌어야 한다. 이게 그냥 제가 하루에 쓴 글이거든요.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저는 뭔가 하려고 할 때 엄청난 계획을 세워요.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정말 최고급 운동복과 운동화와 별의별 걸 다 사는데 막상 헬스장 가면 이틀 만에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전형적인 케이스가 저였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한 번, 2번 고착화가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10년 이상 된 오래된 습관인 것도 글을 쓰면서 알았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나름 치유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곳을 다시 가보니 다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아직 나에게도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됐어요. 정말 글이 짧죠? 정말 길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0일이 넘어서 글 쓰는 분량도 길어지고 더 깊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착실히 하루에 1줄, 2줄 쓰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00일 동안 매일매일 글을 쓰고 블로그에 공개를 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숨겨진 원인들을 찾는 거에 집중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조성되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쓴 지 한 200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약간 패턴화 되어 있다라고 할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한 50일, 100일 정도 글을 쓰고 나중에 그 글을 한 번에 뽑아보면 내가 쓰는 말과 행동이 다 나오는데 그때 제가 했던 단어 5가지가 나, 분야, 책, 몰입, 강의라는 5가지의 단어였어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 보면 나는 어떠한 분야에서 그 과정을 책도 읽고 책도 쓰고 그걸 몰입해서 또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강연이나 책들을 보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꿈을 찾아라고 할 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인생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 경험 안에서 저는 공통점을 뽑아내는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200일이 넘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슬럼프에 대한 제 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강해요. 정말 웃다가 진짜 쓰러질 듯이 자지러듯이 웃다가 어느 순간 쑥 눈물로써 하루를 마감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굉장히 격하게 오더라고요. 슬럼프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는 뭐냐면 글을 쓰다 보면서 패턴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시 극복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극복하는 그 과정이 내 인생의 한 부분,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제주도의 바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바다에서 한 20분, 30분 멍하게 있다 보니까 바다는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파도가 치면 굉장히 잠재우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걸 하지 않는 걸 보고 글을 쓰면서도 내가 바다라고 생각하면 파도는 자연스럽게 잠재워지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과에 대한 집착, 내가 뭔가를 하면 이뤄내야겠다라는 집착이 아니라 나의 감정, 지금 현재 상태만 들여다보고 아껴줘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성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보이는 성과와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 있어요. 일단 보이는 성과 중에 가장 큰 게 이걸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트렌드 조사도 해야 되지 않아? 아니면 이게 수요가 있는데 시장 조사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대학교 때 창업 경진대회도 나가보고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트렌드가 바뀌는데 어떻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트렌드보다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든 듯 간에 결국에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보여지게 되니까. 근데 제가 글을 쓰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쪽으로 글을 쓰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나를 알아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저희 회사의 100일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템을 찾는 것도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아이템, 외부의 아이템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찾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고 페이스북도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제가 뭐가 유명하다고 강사로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모객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제 이야기를 청춘 시그널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혹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 강의, 2대1 강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면서 몇백 명 앞에서도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펙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스펙은 쌓긴 쌓았지만 제가 만족하는 스펙은 아니었고 또 그 와중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서 글쓰기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온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약간 다른 성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이지 않는 성과가 실제로는 더 크죠.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성과였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는 우리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근데 나를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능숙한 게 아니라 되게 서툰 편이 있거든요. 왠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내 마음을 존중하는 표현은 많이 쓰지 않죠.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만의 철학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만의 철학이라는 거는 이래도 된다라는 거. 보통 항상 생각하는 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이걸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래도 되겠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다음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뭔가 그 다음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한 다음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작은 성공이 모여졌을 때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전 자그마한 성공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성공에 대한 기준도 조금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중환 시인의 시를 일부를 가지고 왔잖아요. 흔들리면서도 꽃은 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제가 매일 동안 글을 쓰는 그 과정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뽑히지 않는 깊은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태풍 온 거 보셨죠? 정말 태풍이 정말 모든 걸 집어삼킬 듯 오지만 그걸 보면 어떤 나무는 뿌리가 썩어서 그때 뽑히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정말 깊고 굳건하게 들어가서 절대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글쓰기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 않는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글을 쓰실 때 그런 과정을 깊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글을 쓸 때 알려드리자면 몇 줄을 쓰든 상관하지 마세요. 한 단어라도 쓰시면 좋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저 글 쓸 소재가 없어요 라고 질문하세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드리냐면 글 쓸 소재가 없어요 라고 글을 쓰세요. 그러면 댓글로 소재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럼 소재라는 단어로 글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재를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글감 이런 것도 소재라고 하고 타오르는 것 그것도 소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어를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때 나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가 몇 개가 눌리든 뭐 공유가 몇 개가 되든 실제로 좋아요를 진짜 좋아서 눌린 걸 수도 있는데 손 삐끗해가지고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여를 하지 마시고 글을 못 쓴다고 너무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잘 쓸 이유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글이니까 그냥 편하게 맞춤법 틀려도 되니까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유종 시인의 우리 사이라는 글이 있어요. 꽃에도 상처가 있네. 상처 또한 꽃이라네. 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쁜 꽃을 보면서 이거 여기 상처 있네? 벌레 먹었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꽃 너무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피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꽃이라고 하면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 힘듦들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꽃이 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